부부는 무슨 일 때문에 서로 싸울 듯이 쳐다보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가 곧 시작해요. 시작 전에 제게 힘을 줄 수 있는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새벽 3시의 정막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환자의 손목에 정맥주사 바늘을 꽂으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로 일한 지 벌써 4년째. 이런 야간 근무도 이제는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오늘따라 유독 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환자분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면서 제 마음도 함께 무거워졌어요. 간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건 사람을 돕고 싶어서였는데 때로는 이 일이 제게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하는지 실감하곤 했거든요. 특히 이런 깊은 밤, 온 세상이 잠든 시간에 혼자 서 있을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며 레지던트 태민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태민 선생님은 언제 봐도 의젓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얀 가운이 잘 어울리는 분이라고 늘 생각했는데 오늘따라 그분의 존재감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태민 선생님, 이 환자분 상태는 어떠세요? 저는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지우 간호사님, 수고 많으세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태민 선생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환자 차트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죠. 많이 호전되었네요. 지우 간호사님 덕분입니다. 그분의 칭찬에 제 얼굴이 살짝 달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평소에도 태민 선생님은 간호사들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그 시선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저를 한 사람의 여성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우 간호사님, 태민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옥상에서 잠깐 커피라도 한 잔 하실래요? 야근하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병원 내에서의 연애는 복잡한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태민 선생님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이런 깊은 밤, 누군가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 대답에 태민 선생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병원 옥상은 고요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멀리 반짝이고 시원한 바람이 제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어요. 태민 선생님이 건네주신 따뜻한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니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 간호사님은 늘 어떻게 그렇게 환자분들을 세심하게 돌보시는지 궁금했어요. 태민 선생님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제 일하는 모습을 그렇게 자세히 보고 계셨다니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저는 수줍게 대답했어요. 환자분들이 아프고 힘드실 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쁘죠. 그 말을 들은 태민 선생님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정말 멋진 생각이네요. 저도 의사가 된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사람을 돕고 싶어서요. 그 순간 저는 태민 선생님과 제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돈이나 명예가 아닌
진정으로 사람을 돕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 말이에요. 이상하게도 그분과 함께 있으니 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혹시 가족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태민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강남에서 치과를 운영하시는 부모님 얘기를 간단히 들려드렸습니다. 그러자 태민 선생님은 잠깐 침묵하시더니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작은 일을 하세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태민 선생님의 목소리에 담긴 애정과 그리움을 느낄 수 있었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져 와서 오히려 저는 그분에게 더 호감을 느꼈어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게 저희는 해가 뜨는 모습을 함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민 선생님과 나눈 대화는 제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어요. 이렇게 멋진 분과 함께라면 앞으로의 인생이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해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옥상에서의 대화 이후 태민 선생님과 저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병원에서 마주칠 때마다 서로 미소를 나누었고 야근이 끝난 후에는 종종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태민 선생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분이었습니다. 환자들을 대할 때는 진심으로 걱정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역력했고 저와 대화할 때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며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셨거든요. 특히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미래에 대한 확신에 찬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지우 씨, 저와 정식으로 사귀어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만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태민 선생님이 용기를 내어 고백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우 씨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분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 마음도 두근거렸습니다. 사실 저 역시 태민 선생님을 많이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그분을 볼 때마다 설레었고 함께 있을 때면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네, 저도 태민 선생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제 대답에 태민 선생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셨어요. 그 손길이 따뜻하고 든든해서 저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정말 행복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태민 선생님은 정말 적극적이었어요. 데이트 장소도 항상 미리 알아봐 주시고 제가 좋아할 만한 곳들로 데려가 주셨죠. 강변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전시회를 보러 가거나 맛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등 다양한 추억을 만들어 갔습니다. 지우 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저녁 한강을 바라보며 앉아있던 태민 선생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우 씨 같은 여성을 만나는 게 꿈이었거든요. 착하고 따뜻하면서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분이요. 저 역시 태민 선생님의 그런 모습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일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이 대단하셨어요. 어려운 수술이 있는 날에는 밤늦게까지 준비하시고 환자 가족들과 상담할 때도 언제나 최선을 다해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존경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태민 선생님에게는 조금 우유부단한 제 성격과는 정반대로 강단 있고 결정력이 뛰어난 면이 있었습니다. 데이트 코스를 정할 때도 식당 메뉴를 선택할 때도 항상 태민 선생님이 주도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든든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지우 씨, 저희 결혼하면 어떨까요?
사귄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태민 선생님이 갑작스럽게 프로포즈를 하셨어요. 저는 지우 씨와 함께 평생을 살고 싶어요.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서울에서의 혼자 생활이 때로는 외롭고 힘들었는데 태민 선생님과 함께라면 정말 든든할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같은 의료진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불안감도 들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결정할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무엇보다 저희가 서로에 대해 아직 모르는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태민 선생님의 가족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었어요. 태민 선생님,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결혼은 정말 중요한 결정이라서요. 물론이죠. 태민 선생님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확신해요. 지우 씨가 제 인생의 반려자라는 걸 말이에요. 그분의 확신에 찬 모습을 보며 저 역시 점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이렇게 저를 확실하게 원해주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을 결심한 후 저희는 서로의 집에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태민 선생님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는데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긴장이 되었어요. 그동안 태민 선생님이 가족 이야기를 할 때면 왠지 조금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경기도 외곽의 낡은 연립주택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건물이 상당히 오래되어 보였고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과 녹슨 철문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집의 크기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서 와라, 지우야. 문을 열어주신 시어머님은 생각보다 훨씬 작고 마른 분이셨어요. 낡은 옷을 입고 계셨지만 제가 온다고 해서 나름대로 정성껏 차려입으신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우리 태민이가 이런 좋은 며느리를 데려온다니 정말 꿈만 같구나. 시어머님의 말씀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비록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아 보이셨지만 저를 진심으로 반가워해 주시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거든요. 안으로 들어가니 시아버님도 계셨는데 말씀은 많이 하지 않으셨지만 늘 따뜻하게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저희가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어쩌나 모르겠네. 식사를 준비해 주시면서 시어머님이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결혼 준비 괜찮겠니? 다른 집 아들들은 부모가 집 한 채씩은 해준다던데 우리는 그런 것도 못 해주고 정말 미안하다. 어머님 괜찮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결혼 준비는 저희가 잘해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자 시어머님이 방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작은 상자를 하나 가져오셨어요. 이거 내가 시집 올 때 받은 금반지인데 남은 게 이것뿐이야. 그래도 나중에 며느리 들어오면 이거 선물로 주려고 간직해뒀거든. 이거라도 받아줘. 시어머님의 손에 들린 반지는 오래되어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님께 귀한 걸 텐데 제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사양했지만 시어머님은 끝까지 제게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아니야, 너도 우리가 뭐 해줄 것도 없고 이거라도 줘야지. 우린 걱정하지 말고
그저 너희들 둘이서만 잘 살면 된다. 시어머님의 말씀에 제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비록 물질적으로는 부족하실지 몰라도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좋은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태민 선생님이 저희 집에 인사를 오셨어요. 부모님은 처음에 제 결혼에 대해 조금 걱정하셨었거든요. 아직 이르지 않냐며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하셨죠. 하지만 제가 워낙 고집을 부리니까 결국 허락해 주셨어요. 결혼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니? 아버님이 태민 선생님에게 물어보셨어요. 양가에서 도움을 받지 않고 너희들끼리 준비한다면서 그래도 서울 근처에서 신혼집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태민 선생님이 대답하셨어요. 이번에 제가 이직하게 되면서 경기도권으로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 대출을 받으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이율이 좋다고 해도 매달 나가는 비용이 부담스러울 텐데. 아버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러지 말고 신혼집은 우리가 해주는 게 어떤가. 그 말씀을 듣고 태민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아버님, 너무 감사한 말씀이지만 저희 집에서는 그렇게 여유롭지 못합니다. 이렇게 받게 되면 저희 집에서도 똑같이 해야 하는데 그럴 여유가 없거든요. 자네 집안 사정은 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네. 아버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그래서 둘이 힘합쳐 결혼하겠다고 한 거 아니었나? 하지만 요즘 세상에 부모 도움 없이 결혼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우리도 다 생각해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걸세.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태민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사실 저희도 알아보면서 막막할 때가 많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지우에게 더 잘하겠습니다. 그날 저는 부모님께 무척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큰 도움을 주시다니 정말 복받은 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민 선생님도 진심으로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희 결혼이 정말 축복받은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4억 원 정도 하는 강남. 근처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 함께 잠들고 함께 일어나는 생활이 꿈만 같았거든요. 태민 씨도 처음에는 정말 다정했고 저를 아껴주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몇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특히 시어머님과 전통시장에 갔던 그날의 일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시어머님이 며느리에게 시장 보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며 저를 데리고 가신 거였는데 그때 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이고, 이 시금치 다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어느 채소 가게 앞에서 시어머님이 갑자기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누가 이런 걸 상에다 내놓으냐? 이거 얼마야? 이런 건 그냥 덤으로 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오늘 아침에 싱싱한 거 받아서 파는 건데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도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안 사실 거면 그냥 가세요. 저는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며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땅에 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끝까지 소리를 지르시며 사장님과 실랑이를 벌이셨어요. 누가 봐도 싱싱하지 않은데 사장님 너무 억지시네. 여기서 그렇게 장사하면 안 돼요. 나 이거 호박 좀 살 거니까
이건 그냥 덤으로 줘요. 결국 사장님이 지쳐서 그냥 가져가라며 시금치와 호박을 주셨는데 나오면서 시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지우야, 우리 땡 잡았다. 시장에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야 싸게 재료들 살 수 있어. 내가 아주 너한테 좋은 방법 알려주는 거다. 너 다른 곳에선 이런 거 배우지도 못해. 시어머님은 마치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신다는 듯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태민 씨에게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봤어요. 하지만 태민 씨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아, 엄마가 워낙 어렵게 사셔서 그래. 태민 씨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약국에서 일하시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많이 겪으시잖아. 처갓집에서도 식당 하시니까 이런 일 종종 있지 않았어. 당신이 장모님 따라 시장에 한번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 거지.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저희 어머님은 절대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으시거든요. 물론 흥정을 하시기는 하지만 상대방을 존중하며 예의를 지키셨죠. 그래도 어머님이 그러시니까 내가 좀 놀랐어. 저는 솔직한 심정을 말했어요. 에이, 우리 엄마도 살다 보니까 성격이 저렇게 되신 거지. 태민 씨는 오히려 저를 탓하는 듯한 투로 말했어요. 원래는 착하고 마음이 얼마나 여리신데.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냐? 그때는 혹시 제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워낙 힘들고 거칠게 사시다 보니 그렇게 되신 거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편한 감정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은 후로 시어머님을 보는 제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하고 정감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면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조금씩 실망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시댁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두 가족이 만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님도 저에게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시는 건 아니었고, 오히려 일하는 며느리라며 배려해 주시는 면도 있었어요. 그렇게 첫 번째 작은 균열이 생겼지만, 저는 여전히 태민 씨와의 결혼 생활이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이런 작은 문제들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2년 차에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태민 씨도 처음에는 무척 좋아했어요. 드디어 우리 가족이 늘어난다며 제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어 주기도 했죠. 하지만 임신과 함께 제 생활은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직장을 그만둬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 외곽 지역까지 출퇴근하는 게 임신한 몸으로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특히 야간 근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어요. 결국 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입이 없어지자 태민 씨의 태도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여서 잘 몰랐지만 점점 확실해졌습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일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날은 뭐야? 월말마다 가계부를 함께 점검할 때 태민 씨가 물어봤어요. 현금을 왜 뽑았었어? 당신 카드 있잖아. 카드 쓰면 되는데
갑자기 현금은 왜 뽑은 거야? 아, 그게. 저는 당황했어요.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기억이 안 났거든요. 잠깐만, 내가 핸드폰에 적어놨는데. 뭐, 생각이 안 나. 태민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여보, 아무리 그래도 돈 쓴 건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어떻게 생각이 안 나? 뭔데? 핸드폰에 안 적어놨으면 어쩔 뻔했어. 아, 이거 그거잖아. 핸드폰을 확인한 후 저는 안도했어요. 어머님 그때 만나서 현금이 좀 필요하다고 하셔서 제가 드린 거잖아. 당신도 이날 같이 있었으면서 왜 나만 기억해야 돼? 아, 아니. 난 당신 통장에서 나간 돈이니까 그러지. 태민 씨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래, 알았으면 됐어. 그때는 혼자서 가장 역할을 하니까 돈에 민감해지는 게 당연하다고 이해하려 했어요. 태어날 아기까지 생각하면 경제적 부담이 클 테니까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절약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0개월의 임신 기간을 거쳐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면서 진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태민 씨는 출근해야 한다며 육아를 전혀 도와주지 않았어요. 당연히 아이를 돌보는 건 제 몫이었죠. 퇴근 후에라도 아이를 좀 봐달라고 부탁하면 태민 씨는 하루 종일 일해서 피곤하다며 거절했어요. 심지어 지인들과의 술자리 약속을 자주 잡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아이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점점 지쳐갔어요. 체력도 떨어지고 몸도 안 좋아져서 결국 친정 어머님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오셔서 일주일 계시는 동안 저는 정말 편했어요. 집안일도 다 해주시고 빨래부터 청소까지 신경 써주시고 무엇보다 아이도 봐주시니까 제가 쉴 시간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태민 씨는 오히려 더 자주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것 때문에 크게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장모님 오시고 내가 이 집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눈치 보이는지 알아. 태민 씨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당신이 엄마니까 하나도 안 불편하겠지만 난 불편하다고. 집에 와서 푹 쉬고 싶은데 제대로 누워있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는데 내가 집에 오고 싶겠냐고. 그럼 당신이 좀 아이 돌보는 거 도와주면 되잖아. 저도 억울했어요. 저녁은 저녁대로 제대로 차리라고 하면서 제가 어린아이를 돌보며 어떻게 저녁밥을 챙기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내가 어떻게 애를 봐. 태민 씨는 당황한 듯 말했어요. 안 그래도 밖에서 일하는 것도 힘든데. 그리고 장모님한테 저렇게 부탁하는 것도 눈치 보여. 우리 가정에 감사한 보답도 못 해드리는데. 결국 친정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시어머님이 오시게 되었어요. 사실 시어머님이 오시는 게 마냥 편하지는 않았지만 제 몸도 좋지 않고 도움이 필요했으니까 어쩔 수 없었죠. 시어머님이 오셔서 며칠이 지나자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는 걸 깨달았어요. 친정 어머님은 집안 살림도 싹 다 해주시고 아이 돌볼 때도 무엇보다 제 의견을 제일 먼저 물어보셨는데 시어머님은 아예 정반대였거든요. 아이 돌보는 건 시어머님 마음대로 하시면서 집안 살림은 하나도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문제는 아이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아직 3개월도 되지 않은 그 어린 아이한테 자꾸만 시어머님이 밥을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빨래를 널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시어머님이 몰래 자꾸
아이 입안에 밥을 넣어주는 걸 보고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답니다. 아니,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순간 큰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아니, 얘한테 밥을 먹이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난 그냥 애가 하도 입을 오물락오물락거리길래 밥 먹고 싶은가 해서. 시어머님이 당황하며 말씀하셨어요. 아직 이유식도 안 먹는 애한테 밥을 먹이시면 어떻게 해요? 다신 그러지 마세요. 저번에도 제가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이거 먹는다고 애가 뭐 어디 가니? 시어머님은 오히려 저를 나무라셨어요. 나중에 어차피 다 먹게 될 거 미리 좀 먹는다고 뭐가 문제야. 예전엔 다 이러고서 키웠어. 얘 하여간 요즘 애들 유난이라고 하더니만 너도 별반 다를 게 없구나. 어머님 예전엔 그렇게 키웠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애잖아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러니까 제 말도 좀 들어주세요. 내가 애를 언제 키워봤다고 내 말을 들어. 시어머님의 목소리도 높아졌어요. 나 애 둘이나 다 키워봤다. 내 말보다 내 말이 더 맞는 거 아니니. 아이구야. 예전에 난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빠락빠락 말도 못했는데 넌 어쩜 그렇게 눈 똑바로 뜨고 시어머니한테 대드니. 그렇게 잘난 내가 해보거라. 난 그럼 가볼게. 결국 시어머님은 화를 내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너무나 황당했어요. 솔직히 화를 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닌가요? 아무리 예전엔 그렇게 키웠다고 하지만 어떻게 엄마인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제 말을 무시하고 들어주지 않는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이 도대체 태민 씨한테 뭐라고 얘기를 한 건지 태민 씨는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저한테 다짜고짜 따지기 시작했어요. 당신 엄마한테 도대체 뭐라고 그랬어? 태민 씨가 문을 열자마자 말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알아. 눈 섬뜩하게 떠서 빠락빠락 대드는데 무서우셨다고 하시더라.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엄마가 저러시는 건데. 뭐? 내가 빠락빠락 대들었다고요. 저는 기가 찼어요. 나야말로 얼마나 속상한지 당신 알아. 내가 그때도 얘기했잖아. 어머님이 애한테 자꾸 어른들 먹는 거 먹이신다고. 내가 몇 번이나 그러지 마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머님이 또 그러시잖아. 그럼 그냥 좋게 좋게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야. 태민 씨는 오히려 저를 나무랐어요. 당신이 소리쳤다며 어떻게 엄마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누가 어른한테 그렇게 뭐라고. 지금 그럼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저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도 잘못했지만 당신도 잘못했어. 태민 씨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보기엔 당신도 잘못했다고. 어쨌든 엄마도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으니까 이번엔 내가 엄마한테 풀어볼게. 하지만 당신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알았지. 그날 밤 저는 진짜 절대 시댁에겐 아이를 맡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혼자 정말 독하게 아이를 봤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태민 씨가 어쩐 일인지 혼자 시댁에 다녀오더니 한 보따리 반찬을 들고 왔더라고요. 여보, 이것 봐. 태민 씨가 그 반찬을 제 앞에 펼쳐놓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엄마가 당신한테 용서했어. 당신 언제까지 그렇게 속 좁게 있을 거야. 엄마가 이렇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잖아. 봐봐. 반찬도 이렇게 잔뜩 해서 보내주시는데
당신 계속 그러고 있을 거야. 그만 좀 하고 마음 풀어. 엄마가 옛날 사람이라 그렇지. 손주 아끼는 마음에 그러신 거라니까. 태민 씨의 말을 듣고 반찬들을 보니 진짜 이것저것 많이 챙겨 보내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시어머님도 저랑 사이를 풀 생각이 있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이를 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도 태민 씨는 여전히 아이를 봐주지도 않고 놀고 먹고 쉬기만 했어요. 그러면서도 항상 자긴 돈을 벌어온다며 유세 부리는 꼴을 보고 있으니 도저히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이가 5개월이 되었을 때부터 프리랜서 웹 디자인으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정규직으로 회사를 다니다 그만둘 때도 회사에서 많이 아쉬워했는데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고 얘기하니 다들 너무 축하해 주시고 일거리도 종종 주셨습니다. 그렇게 차츰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어느덧 고정적으로 200만 원 정도씩 벌게 되더라고요. 제 수익이 어느 정도 안정세가 되고 나니 태민 씨도 더 이상은 돈 번다는 유세를 부리진 않았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태민 씨는 아이 육아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혼자서도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는 아이와 여기저기 쉬는 날마다 놀러 다니곤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태민 씨는 함께 가주지 않았죠. 그게 저는 또 아이한테 안 좋게 보일 것 같아서 하루는 태민 씨에게 같이 가자며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어요. 왜? 당신 혼자 가면 되지. 태민 씨는 무심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제발 좀 밖으로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좀 마. 애가 지금 뭘 안다고 자꾸 밖으로 나다녀. 어차피 그런 거 해봐야 기억도 안 나는 거. 괜히 돌아다니면서 돈 쓸 생각만 하지 말고 집에나 있어. 당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저는 황당했어요. 아무리 커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해도 매일같이 집에만 있는 게 맞는 거야. 그리고 내가 무슨 밖에서 돈만 쓴다고 그래. 매번 놀이터 가고 숲 찾아가고 공원 가고 그러는데 우리가 무슨 돈을 써? 아, 내가 그러는 거야. 태민 씨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다 사회생활 하는 거잖아. 당신도 사회생활 해봤으면서 몰라. 그렇게 술값 내고 그러면서 사회생활 잘해야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거라고. 뭐 사회생활. 저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렇게 사회생활 잘해가지고 뭐 그 사람들한테 뭘 받았는데. 결혼식 할 때 축의금 5만 원 이상 낸 사람이 있길래. 애 돌잔치 한다고 축하한다고 한마디 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런 와중에 시어머님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지우야, 바쁘냐? 아니, 태민이한테 전화했는데 바쁜지 통 전화가 안 되네.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괜찮아요, 어머님. 오늘 아마 남편이 회의 있다고 해서 전화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게 말이야. 이번에 용돈 주는 거 조금만 더 넣어줄 수 있겠니? 시어머님의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약국에서 일한 게 다음 달이나 줄 수 있다네. 가게가 장사가 잘 안 돼서 그런가 봐. 힘든가 봐. 근데 내가 이번에 낼 돈이 있어서 부족해서 그런데 태민이가 아침에 보냈던데 40만 원 더 보내주면 안 되겠니? 네. 어머님 내셔야 할 돈이 얼마신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100만 원 맞추려면 40만 원 보내면 될까? 그래, 40만 원 보내면 되지. 60만 원에서 40만 원 더하면 100 아니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60만 원이라니요. 저희는 지금까지 양가에 각각 30만 원씩 드리고 있었는데 시댁에는 60만 원을 드리고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전화를 끊고 즉시 태민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님이 40만 원을 더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다며 그런데 60만 원은 무슨 얘기냐고 물어봤죠. 하지만 태민 씨는 그 문자를 보고도 별다른 연락이 없었어요. 퇴근한 태민 씨가 집으로 왔을 때 저는 바로 물어봤습니다. 당신 내 문자 못 봤어. 60만 원이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당신 시댁에 60만 원 보내드리고 있었어. 60만 원 보내드렸지. 태민 씨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엄마한테 40만 원도 보내드렸어. 내가 오늘 바빠서 당신한테 연락을 못했네. 아무튼 그렇게 알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양가 부모님께 30만 원씩 드리기로 한 거 아니었어. 갑자기 웬 60만 원이야. 언제부터 그런 건데. 60만 원. 태민 씨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한 1년 됐나? 뭐라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60만 원을 1년 동안 보냈다고요. 아니 왜? 태민 씨는 저를 보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놀라? 맞잖아. 당신 200 벌고 난 400 버는데 당연히 양가 용돈 달라야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당신 일 안 하고 지낸 게 얼마야. 못해도 2년인데 그때 내가 당신한테 뭐라고 한 적 있어. 그나마 배려해 준 거니까 고맙게 생각해. 뭐라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양가를 그렇게 차별할 수가 있어? 못해도 똑같이 해야지. 차별이라니. 태민 씨가 코웃음을 쳤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공평한 거야. 아, 너랑 나랑 버는 게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줘? 그게 차별 아니야. 너 학교 가서 다시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차별이랑 공평 뜻도 모르냐? 하여간 억울하면 너도 400 벌던가. 그때 처가집에 60만 원 드리면 되지. 공평? 지금 나한테 공평이라고 했니? 저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그게 공평이야? 너야말로 공평의 뜻을 모르니. 또 큰 소리다. 태민 씨는 오히려 저를 나무랐어요. 밖에 나가서 물어봐.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라고. 전업주부로 몇 년 일하다가 이제 겨우 일하면서 200번은 마누라 처가에도 30만 원 주는 남편 어디 있냐고. 아마 없을걸. 당신 나 같은 남편 만나고 다행으로 알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폭발하고 말았어요. 공평? 그래, 당신 말대로 공평하게 하자.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내가 애초에 잘못 생각했네. 공평하게 했어야 하는 걸 내가 잘못 생각했어. 당신 말대로 해. 아, 이제야 당신 정신 차렸네. 태민 씨는 만족한 듯 말했어요. 그리고 자꾸 나한테 애보라고 하지 마.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당신이 나랑 똑같이 돈 벌면 나도 애받지. 근데 당신 돈도 나보다 훨씬 적게 버는데 내가 애까지 보라고. 그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알지?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네. 저는 폭탄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이 집 알지? 우리 집에서 해준 거. 이 집도 그럼 공평하게 해야 맞는 거 아니야. 이 집 4억이니까 그럼 공평하게 너네 집에서 2억 가지고 와. 뭐?
뭐? 이어 태민 씨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건 그냥 장인 어른께서 우리 잘 살라고 주신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잘 살라고 주신 건데.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당신 무 자르듯이 딱딱 공평하게 하자고 하니까 나도 더 이상 당신 배려할 생각이 없어졌네. 이 집 내년에 내 명의로 아빠가 넘겨주신다고 했지. 그 전에 당신 당장 2억 가지고 와. 그래야 공평하게 반반으로 명예 올리지. 여보, 아, 왜 그래? 태민 씨가 급하게 말했어요. 아, 알았어. 내가 우리 집에 60 주는 거 다음 달부터는 안 그럴게. 알았지. 그럼 되지. 아니,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애초에 우리 부부가 공평하지가 않았어. 애는 뭐 나 혼자 만드나? 당신 자식이기도 한데 기저귀 한 번 안 갈아준 당신을 내가 아빠 자리 공평하게 주는 게 지금 생각해보니 웃긴 것 같네. 그렇게 공짜로 아빠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이랑은 이제 나도 도저히 같이 못 살겠어.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나 그런 남자랑 평생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 그만하자. 이혼해. 뭐 이혼. 태민 씨가 완전히 당황했어요. 여보, 어떻게 이런 거 가지고 이혼을 해? 꼴랑 용돈 가지고 이혼하자는 게 어디 있어. 절대 안 돼.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끝까지 뻔뻔하고 기가 막힌 태민 씨를 보면서 지금껏 참아왔던 모든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야, 결혼하고서 너 같은 남편이 어디 있어. 너네 집은 혹시나 우리 데리고 가면서 우리 집에 갈 적은 있나? 명절에도 너네 집에 먼저 가서 음식까지 싹 다 해야 되면서 우리 집에 가서 내가 설거지라도 한번 해봤냐? 생활비는 어때? 넌 내가 200만 원 번다고 그걸로 생활비하고 내 돈은 저축한다며. 그 돈 어떻게 됐어? 그 돈 진짜 저축했어. 사실 시어머님의 전화를 받은 후 저는 집에서 태민 씨의 계좌를 조회해 봤어요. 가계부를 쓰다 보니 컴퓨터에 공인인증서가 다 있긴 했지만 솔직히 그동안은 태민 씨가 저에게 그렇게 깐깐하게 가게를 체크하고 당당하게 말을 하니까 알아서 잘하겠거니 생각해서 굳이 볼 생각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계좌 내역을 살펴보고는 진짜 기가 차서 어이가 없었어요. 전 그동안 태민 씨 카드값을 생활비에서 제가 내고 있었는데 그 카드값보다 더 많이 자기 돈에서 펑펑 쓰고 있었더라고요. 거기다가 시댁 식구들한테는 어찌나 돈을 야금야금 보내는지 내역을 보고 진짜 기가 차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너 그 돈 가지고 너네 식구들 돈 주고 남은 걸로 술값 사고 투자하고 아주 난리가 났더라. 내 통장 조회하면서 진짜 재밌는 거 많더라고. 나랑 애는 뒷전으로 두고 내 돈으로 펑펑 쓰면서 다니니까 재밌지. 내가 그런 너랑 왜 살아? 이 집도 내 집 아니니까 당장 나가. 이혼 소장 보낼 거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결국 태민 씨는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모든 내역들을 토대로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처음에는 절대 이혼은 안 된다고 했던 태민 씨였지만 증거 자료들이 워낙 확실하다 보니 결국 조정으로 이혼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아이 양육권은 당연히 저에게 오게 되었고 태민 씨는 양육비를 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400을 번다며 자랑하던 그 남편은 끝까지 자존심을 부리면서 양육비는
꼭 주겠다며 당당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혼하고 얼마 후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양육비를 주겠다던 태민 씨에게서 몇 달 동안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뭐야? 왜 양육비 안 보내?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양육비는 안 밀린다고 하더니만 벌써 몇 달째 안 보낸 거 알고 있긴 한 거야. 아, 지우야. 태민 씨의 목소리가 완전히 풀이 죽어 있었어요. 그게 우리 병원이 구조조정이 있어서 내가 다시 취업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마땅한 곳이 없더라고. 시간을 좀 주면 안 될까? 일자리가 없긴 왜 없어?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뭐라도 시작해서 보내던지 해. 막노동이라도 나가서 돈 벌어서 양육비 보낼 생각을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그렇다고 아무 일이나 막 시작할 수 없잖아. 태민 씨는 여전히 자존심을 부리고 있었어요. 내 경력이랑 능력에 맞춰서 일을 시작해야지. 전에 400 벌던 내가 어떻게 200 버는 곳에서 일을 해. 와, 당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야, 내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야. 정신 차려. 지금은 저와 아이가 그 집에서 잘 생활하고 있어요. 재산 분할 때도 애초에 그 집이 저희 아버지가 해준 집이라는 게 내역에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분할 대상도 되지 않았거든요. 부모님은 많이 속상해 하시지만 제가 꿋꿋하게 세상을 잘 살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계세요. 종종 제 여동생도 와서 아이도 봐주고 같이 수다도 떨면서 저에게 힘도 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저는 아이에게 정말 진심으로 사랑을 쏟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태민 씨 눈치를 보면서 아이와의 시간도 제대로 갖지 못했는데 이제는 아이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놀아주고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되었거든요. 제 사연처럼 주변을 보다 보면 생각보다 가정에 소홀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전 이게 그저 저희 아버지 세대 이야기라고 생각했었는데 세대가 바뀌고 나서도 여전히 돈 번다는 이유로 가족들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가족은 그저 핏줄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서로 이런저런 추억도 많이 만들고 시간도 보내면서 그렇게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ATM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바쁘고 힘들게 일하더라도 가족을 위해서는 노력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른 거 몰라도 가족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고 같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